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박초롱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연구해볼 뉴스 뭔가요? 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논의가 시작된 지 25년 만인데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처장은 어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김 처장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중립성과 독립성. 네. 공수처는 어제 관보에 이제 조직 체계를 게재를 했고요. 근데 실제 수사는 3월쯤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예. 공수처 수사 대상은 일단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아시다시피 현 정부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관련 수사가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뭐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왔고 지금 공수처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을 했어요. 예. 김준일 기자. 예. 공수처 출범의 의미, 향후 일정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일단 1996년에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으로 공수처 이제 뭐 이름은 좀 달랐지만 어쨌든 네.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을 이제 요청을 했고 25년 만에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각 정부마다 공수처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계속 무산이 됐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권력기관 개혁에 어느 정도 방점이 이제 그러니까 종지부가 어느 정도 찍힌 상황이다 제도적으로. 예. 그리고 2003년에 한국의 유엔 반부패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이게 발효가 됐는데 이것도 어쨌든 반부패 기구가 지금 12년 만에 13년 만에 출범을 했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졌다.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게 되니까 이 여태까지 검찰밖에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걸 가져간다는 게 상당한 거죠. 예, 그거가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임명장을 어제 주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매우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시선이 쏠리겠죠. 근데 향후 일정은 일단은 차장을 뽑아야 됩니다. 네. 공수처 차장인데 처장 밑에 차장. 예, 처장은 사실상 수사를 직접 뭐 실무를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장이 할 거예요. 실무를 지휘하는 뭐 지휘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차장을. 예, 그러니까 그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치안 총감이 아니라 치안 정감급이 수사를 다 담당하듯이 여기도 예. 차장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다음 주 중에 복수의 인물을 이제 추천하는데 처장이 추천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뽑는 건데 누가 될 것이냐. 근데 지금 검찰 측 인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법원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죠. 예, 처장이. 예, 처장이. 그러니까 이제 좀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그래서 누가 될 것이냐가 관심이고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를 했어요. 수사하는 검사가 있고 예. 이거를 기소하는 사람은 검사는 또 따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 불리한 이유는 뭐죠? 불리한 이유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왜냐면은 과거에 검찰도 그렇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은 기소를 꼭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욕심. 그 기소도 못하는 거 왜 수사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리한 기소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은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은 검찰도 그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소청을 만드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예 수사 기능을 없애는 뭐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좀 많이 나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검찰에도 분리할 수 있는 모델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25명이거든요. 차장 포함해서 25명인데 거기 안에서 공소 담당, 기소 담당을 나눠서 상호 견제해라. 수사 담당, 공소 담당이죠. 수사 담당, 공소 담당, 상호 견제해라 이제 이런 예. 시스템. 그게 이제 뭐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장치겠죠. 예. 그래요. 박주롱 기자. 네. 뭐 향후의 과제 뭐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겠죠. 그 김진욱 처장도 이제 취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뭐 30번 넘게 강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상당히 좀 보여줬었는데 좌로 우로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나 국민만 보겠다 뭐 이런 건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일어날 요소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차장 인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뭐 또 검사 뽑을 때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어떤 수사를 할 것인지 또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와서 수사할 것인가. 매 요소마다 사실은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그런 좀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다룰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우려이기도 하고 또 관건이기도 한 거죠.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기대도 있고 또 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요. 네. 잠시 후에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이분도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이런 궁금증들, 우려들 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가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서 다시금 경고장을 꺼냈습니다. 예. 정 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 지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자 직접 경고를 날린 겁니다. 정 총리는 김용범 제1차관이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자 손실보상제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았잖아요.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의원들이 좀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좀 반대로 다르게 해서 이제 좀 입법을 해놓은 사례가 있는데 손실을 보상해주는 각종 법안들. 네, 그렇죠. 이제 자영업자들의.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자. 네,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가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 기재부의 나라냐, 라면서 경로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정 총리가 방송 출연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 개혁 과정에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 규정이다라면서 우회적으로 하지만 직접적으로 기재부를 저격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저격. 네. 결국 김용범 차관은 이후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정 총리에게 연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사실은 정세균 총리 캐릭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통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많지 않은 분인데. 예. 그렇죠? 일단 이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이 워딩은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다른 정치인들이 몇 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정세균 총리가 했다라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직접 누가 이제 기자가 본 거 아니에요. 알려졌다. 알려졌다. 예, 전해졌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알렸냐? 이 총리 측근 뭐 그 분들이 알렸겠죠,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겠죠. 이걸 뭐 누가 이제 본 건 아니니까 왜 알렸냐 그러면은 이건 정치적 행보라는 이제 관측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는데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해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 대상으로 16일 17일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제3 후보로 누가 적절하느냐를 물어봤는데 가능성이 누가 크냐.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17%로 1위. 그러니까 1, 2는 이미 뭐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양강이고 3자 세 번째는 누가 될 것이냐. 세 번째 누가 될 것이냐에 1위가 정세균. 2위가 추미애 12.1, 3위가 임종석 7.4, 4위가 김부겸 6.4 뭐 이 순서예요. 이광재 2.3 이렇게. 네네. 원래 정세균 총리가 여기에 한참 뒤에 있었어요. 원래는 추미애 전 장관이 세 번째 자리 아니었어요? 검찰개혁 한참일 때 그때 세 번째 있었는데 그리고 5% 밑이었어요. 저 밑에 있었는데 최근에 정세균 총리가 좀 치고 올라왔네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느냐? 이낙연 총리가 약간 떨어지면서 대체제를 찾고 있다. 그 여권 지지자들이 지금 약간 포지션이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겹쳐요. 총리도 그렇고 전 총리, 현 총리. 예. 그리고 약간 진중한 모습들. 그리고 두 사람 다 사실은 전북, 전남, 호남 출신이에요. 그러네요. 여러모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다선 의원에 여러모로 겹치는 거 있어서 사람들이 어쨌든 정세균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정치적 목소리를 지금 내야 돼. 서민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그 이재명 지사랑 한번 논쟁에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재난지원금 논쟁이었던가요? 재난지원금 보편적 재난지원금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월 8일인데
더 이상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약간 직접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셌어요. 그때도 셌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스탠스를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지금 기재부의 나라냐 그러면서 재정 지금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약간의 이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엇박자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는 많이 되고 존재감은 드러나고 최근에 공매도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고 계속 의견을 내고 있어요.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계속해서. 예. 일련의 흐름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야 우리 특별히 더 해석할 거 없습니다만 지금 김준일 기자는 행간을 좀 읽어주신 거예요. 이런 정치공학적인 흐름도 있다는 거. 뭐 박철원 기자 덧붙일 얘기 있습니까? 네, 기재부 내부에서는 사실 불만이 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겉으로는 좀 봉합이 됐지만 사실은 국가 재정이 좀 안 좋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좀 추경 편성을 해서 좀 대대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법제화는 좀 천천히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연구 주제로 가보죠. 네,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서 퍼지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옥중 특별 회견문 읽어보셨나요? 예상대로. 아니 읽어본 게 저는 카톡으로 받은 건 없어요. 근데 네. 기사화가 다 됐잖아요. 네. 처음엔 그 기사처럼 나와가지고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사실 내용이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삼성에게 80억이 돈이냐, 제 개인 돈으로 지원했어도 뇌물은 변함이 없었을 거다. 에버랜드를 어린이들에게 무료 개방하겠다. 또 그룹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 사실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얘기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목도가 굉장히 커졌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측은 이 옥중 특별 회견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메시지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카톡 SNS에 퍼뜨린 가짜 메시지였던 네, 거죠? 전부 가짜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내놓은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예. 위원장과 위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 정도 메시지를 낸 거다. 그 메시지들은 다 가짜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유명인들 관련해서 유서나 네. 무슨 이런 메시지 내는 거 허위 조작된 거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이건희 회장 사망했을 맞아요. 때도 가짜 유서 돌기도 했고 너무 진짜처럼 막 돌아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 죽었을 때도 예. 사망했을 때도 가짜 유서 막 돌고 그랬어요. 예. 어쨌든 이런 이제 재미로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들하고 이제 흐름들이에요.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워낙 사회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쏠리기는 하는데 기사들이 막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일보에서 이재용 독방 화장실에 칸막이도 없다. 가장 열악한 방 이거를 단독 기사처럼 얼마 전에 냈고 한국경제가 이재용 코로나 백신 확보 위해 출국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감방 들어가면서 지금 코로나 백신 확보 못하게 됐다라는 뉘앙스로 하고 12시간 뒤에 동아일보가 단독자도 붙였어요. 한국경제가 이미 썼는데 일면에다가 이재용 백신 확보 위해 아랍에미리트 갈 예정이었다. 이런 기사도 막 쓰고 지금 있어요. 예. 일련의 흐름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억울하게 들어가고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뭔가 지금 일부 언론들이 막 깔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고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어제 메시지도 그거에 준법감시위원회 준법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는 길게 보면 어쨌든 1년 반 남았거든. 1년은 지금 살았고 총 네. 2년 6개월 중에서 네. 그 이제 모범수로서 이거를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진짜 메시지는요, 여러분.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하겠다. 이게 지금 옥중 메시지인 거죠. 그게 재판부가 예전에 그거를 이제 어떤 만들라고 해서 하라는 건데 그거를 더 강화하겠다,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길게 보면은 이제 모범수로 형기의 80% 70%인가 제가 확실치 않은데 채우면은 모범수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 되는 거의 자격이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니까 이제 그걸 70%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군요. 알겠습니다. 박조롱 기자.
네, 저는 사실은 왜 이런 가짜 메시지가 나오느냐, 누가 대체 이런 가짜 누가 메시지를 이러는 거예요, 뿌렸을까? 진짜?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긴 하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요. 뭐 예를 들면 뭐 상속세 문제 뭐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뭐 본사 이전한다 뭐 예. 이런 얘기들 뭐 인터넷에 떠돌고 뭐 반기업적인 나라에서 경영 못한다 이런 얘기들 삼성 없이 그러니까 거칠게 말해서 삼성 없이 잘 살아봐라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극우 세력들의 논리였거든요. 사나 봐라.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요, 좀 국민들의 좀 불안 심리를 조성하려는 좀 나쁜 의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